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2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강의 2부이고요. 저는 정미나입니다. 네, 여러분 2부에서 저와 함께 풀어볼 지문들이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거죠. 기술 지문이랑 경제 지문, 이 두 지문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 풀 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죠. 여기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문제만 푸느라 뒷부분 문제는 제대로 풀지도 못한 학생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의고사가 여러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실전에서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OMR 카드 작성까지 언제 이렇게 맞춰야 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잘 못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요. 다음에 또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16번에서 20번 문제가 해당되고 있는 이 지문 같이 읽고 이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문제 풀 텐데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뭔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의 영역이 달라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봐도 학생들 개개인마다 어떤 학생들은 철학 지문을 더 쉽게 이해하고 어떤 학생은 과학 지문, 또 어떤 학생은 법 지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 좀 특화된 영역이 다르니까 이와 같이 기술 지문 읽을 때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라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제의 도움을 받길 바랄게요. 자, 지문은요. 이 원리, 이 과정, 이 기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글이에요. 근데 보니까 유난히 보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보기를 보면 그림도 있고요. 표도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지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반대로 지문 내용을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문단이고요.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요금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네.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자,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 그래요. 달리는 중에 요금 납부 가능하니까 편리하겠죠. 그렇다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자, 기술 지문에서는 항상 과정, 방식, 원리, 순서 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데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가 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을 해야죠. 그럼 우리 예측할 수 있네?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겠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17번 문제였죠? 그럼 여러분은 17번 문제 계속 왔다 갔다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지문 읽을 때 그림의 내용 보면서 같이 이해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그럼 A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에 통신이 일어난다. 자, 이거 뭐예요? 차량 단말기. 17번 문제에서 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요. 제1기지국은요. 나라고 나와 있고요. 통신이 일어난대요.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한다. 자, 지역요금소 ETC 서버가요. 지금 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한 문장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기술 지문이 어려운 게 문장 안에 혹은 문단 안에 그리고 글 안에 담긴 정보가 너무나 깨알같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읽어 나갈지 연습을 해야겠죠. 자, 우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와 같이 지금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라는 이 개념에 네모 표시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뭔가 중요한 개념, 용어 나오면 그걸 수식하는 말을 잘
찾아서 묶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이게 의미가 풀이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는 어디서 전송을 받은 거다?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예요. 그럼 이거 차량 단말기가 가죠? 가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나에서 온 거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지역 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한다. 자, 그럼 나에서 어떻게? 또 다로 전송을 한다. 지금 한 문장 안에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용어 나올 때 그걸 수식하는 말 잘 보자. 자, 그리고 지역 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자, 이게 바로 라죠. 전송해서, 자, 그럼 다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 서버로 전송을 하네요. 그리고 이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을 한다. 자,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자, 그럼 여기서 찾아진 데이터는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고 있는 거죠.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인 거고요. 그 데이터 찾으라고 이렇게 요금정산센터 서버에 요청을 했고, 그 찾아진 데이터는 다시 지역 요금소 ETC 서버를 거쳐, 자, 그럼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 서버가 무엇이죠?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았어요. 자, 나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죠? 그쵸, 지역 요금소 ETC 서버. 다네요.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자, 그럼 경유하여라고 했으니까 다로 보내진 그 데이터를 또 어디로? 마로 보내는 거죠. 다에서 마. 차량 단말기로 전송된다. 그럼 마로 보내진 이 데이터가 차량 단말기 뭐였죠? 가였죠. 이렇게 전송된다. 굉장히 깨알 같죠? 굉장히 촘촘하죠, 여러분, 정보가. 이것들을 그냥 빨리 단숨에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차근차근, 그리고 보기 나왔으면 보기랑 내용 비교하면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데이터가 수신되면 차량 단말기를 통해 요금이 징수되며 그 후 요금 징수 결과가 안내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자,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뤄진다. 자, 이렇게 좀 세부적인 일치불일치 문제가 지금 16번 문제 있는데, 이런 16번 문제 좀 간간히 여러분 한 문단 읽고 선지 확인하고 이렇게 바로 선지 판단을 해 나가는 게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문 다 읽고 16번 문제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때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시분할 방식이다. 자, 여러분, 시분할 방식 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 그러니까 이거 뭐 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자, 그럼 시분할 방식이 무엇인데? 데이터 처리 방식. 이 정도는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시분할 방식이래요. 자, 그럼 그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슬롯을, 타임슬롯이라는 낯선 용어 나왔는데 이거를 또 앞에서 수식하는 형태로 그 개념을 풀이해주고 있죠. 타임슬롯, 우리 이제 타임슬롯의 그 약자 TS라고 합시다. 이 TS 무엇이라고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나뉜 거죠. 시간의 단위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1분을 60등분 하면은, 그쵸, 1초씩 이렇게 60등분 할 수 있죠. 그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타임슬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슬롯이 60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슬롯을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자, 그럼 이 각각의 데이터 어디서 온 거예요?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이 됐어요.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 지금 차량 단말기가 무엇을 보내요? 데이터를 보낸대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이럴 때 보기 보면, 자, 19번 보기 잠깐 보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예를 들어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는지, 예전에 뭐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갈 때 이게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면은 좋은데 하이패스 통로로 진입을 한다면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진입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입한 게 아닌 거가 되죠. 이런 게 다 각각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후불카드를 사용했네. 그리고 차량 소유주랑 카드 소유주가 일치하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가 된 거고, 이 데이터 어디서 보내요?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을 한 거죠. 그 데이터에 무엇을 할당해요? 타임 슬롯을 이렇게 다 각각 하나하나 촘촘하게 나뉘어진 시간의 단위인 타임 슬롯을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래요. 자, 여러분, 고속도로는요, 정말 수많은 차들이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차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 요금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시분할 방식,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다시 내용 들어가서 이어서 연결해 볼게요.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대요. 자, 여러분, 이런 건 세부적인 일치불일치에서 좀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항상 만들어진다, 혹은 항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그 일치불일치 선지에 좀 나오는 경향이 높아요. 자,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자,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가 있대요. 보니까 로마자 1, 2, 3, 4까지 해서 총 4가지가 19번 보기 나와 있는데, 이 순서가 규약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런 순서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의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에 데이터에 할당된 이 타임 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되는데, 이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자, 프레임이라는 또 용어 나와 있고요. 이때 타임 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은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 잠깐만 한 번 더 짚고 가면요. 차 한 대가 지금 19번에 나와 있는 그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 그리고 데이터 종류 순서로 한번 예를 들면 총 4가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4가지 데이터는 통신 규약에 의해서 그 종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갈 때 이 4가지 순서가 차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1번 어때? 유야무야. 2번 유야무야. 그다음에 3번 어때? 4번 어때?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처리하고 나면은 그 한 가지 차량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겠죠. A라는 차량은 차량 정상적으로 진입했어. 그리고 후불카드 사용하지 않았네. 그다음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해. 그리고 요금 감면 대상이야. 요렇게 4가지 데이터가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고요. 그 4가지 데이터가 모인 게 바로 프레임. 그 집합체가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프레임이 계속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겠죠. 그 차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요. 자, 동기식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통신 규약에 따라 타임 슬롯을 데이터 종류에 각각 지정을 해 놓은대요. 그러니까 타임 슬롯이 있는데 미리 정해진 데이터 종류 순서에 따라서 타임 슬롯도 그에 맞춰서 미리 각각 지정해 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 데이터 종류에 지정된 타임 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이 된다. 하지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 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 자, 예를 들어 데이터 4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각각 지정된 타임 슬롯, 네 가지가 있겠죠. 타임 슬롯도 4개. 그런데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은 그 전송되지 않은 타임 슬롯은 그냥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차량마다 동일하다. 차량마다 4가지 데이터 동일하게 타임 슬롯이 이렇게 각각 할당이 된 거예요. 결국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4개씩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은 타임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임 슬롯은 낭비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9번 보기에 있는 걸로 한번 예를 들면은 데이터 종류 순서 로마자 1-4에 그런 데이터 나와 있죠. 요금 감면 대상이냐 아니냐. 거기에 무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동기식이라면은 그냥 빈 채로 남겨져 있지만 비동기식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 타임 슬롯을 비워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르다. 자, A라는 차량은 데이터 4개 중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은 게 2개예요. 그럼 타임 슬롯이 2개가 되는 거고, B라는 차량은 4개의 데이터를 전송받았네?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각각 차량마다 그 타임 슬롯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 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자, 좀 복잡한데 여러분 동기식이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좋아요. 자, 동기식은 데이터 1, 2, 3, 4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타임 슬롯 1, 타임 슬롯 2, 타임 슬롯 3, 그다음에 타임 슬롯 4. 이렇게 다 미리 정해진 각각 할당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데이터의 타임 슬롯이. 따라서 만약에 A라는 차량이 타임 슬롯 3, 여기가 빈자리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받지 않은 거고요. 이 빈자리 그대로 남겨둬서 모든 차량이 다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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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이렇게 일정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만 봤을 때, 순서만 따져본다면 이 차량의 데이터 분석이 쉽겠죠. 순서만 잘 따져보면 되니까. 하지만 비동기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3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빈자리로 남기는 게 아니라 다음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섞이는 거예요. 어떤 차량은 2개만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고 어떤 차량은 3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러면 A라는 차량 2개가 있을 때 이 2개가 어떤 데이터에서 받은 어떤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 슬롯인지, 그쵸?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타임 슬롯마다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서 이 타임 슬롯은 데이터 1에서 받은 데이터 1에 할당된 타임 슬롯이야. 이거는 데이터 3에 할당된 타임 슬롯이야. 이렇게 각각을 밝혀줘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 슬롯이 낭비되진 않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과 교통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거나 통신 규약이 바뀌기도 하는 등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6번 문제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걸 묻는 문제였어요. 자, 1번.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이용하면 요금 납부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데이터 전송 무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3번. 시분할 방식에서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고 했었고요. 자, 4번.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였죠. 그것들에 의해 구성된 집합체는 프레임이었고요. 자,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일치 불일치 문제였어요. 4번 정답이네요. 5번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서 프레임이 구성된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서 그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 설명한 문단에 있었죠. 자,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그림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 우리 A 부분 읽을 때 같이 확인하자고 했죠. 그래서 각각 따져보았고요. 바로 선지로 갈게요. 가에서 나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전송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나에서 다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전송 맞습니다. 3번 마에서 가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전송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라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전송되고요. 또 다에서 어떻게? 마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전송됐었죠. 자, 5번이에요. 라에서 다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전송되는 거 맞고요. 자, 라에서 가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틀렸죠. 자, 여러분, 라에서 다로 이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고 난 다음에 다에서 마로 갔다가 마에서 가로 어떤 걸 보내요?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죠. 자, 5번 선지가 이 뒷부분 때문에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보기 보면요. A는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와 있죠. 무엇이 높죠? 그렇죠. 정보 처리의 정확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죠. 동기식 시분할 방식이. 자, 그럼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이 A에 들어가야 되고요.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그 타임 슬롯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기식이 낮겠죠. 낭비가 되니까. 자, 비동기식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는 네모 요금소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내용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차근차근 볼게요. 네모 요금소에서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하나의 차로를, 자, 하나의 차로예요. 1번 차량과 2번 차량이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서대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1번이 지나가고 바로 이어서 2번이 지나간 거죠. 자, 그럼 1번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가 처리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2번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가 처리가 되겠죠? 자, 데이터 전송의 유무 보니까 자, 데이터 종류가요.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각각 아래 설명을 하고 있죠.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 그리고 2번 후불카드를 사용했는지, 3번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4번 요금 감면 대상인지 이 데이터가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차량은요, 동기식 차량이에요. 이 말은 즉, 이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는 거고, 유 하니까 2번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네요. 그럼 이거 뭐다? 빈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빈자리로 남겨두고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계속 이와 같이 4개가 고정된 형태로 데이터가 타임 슬롯이 할당되고 데이터가 처리되겠죠? 자, 2번 차량은 비동기식 차량이고요. 자, 보니까 데이터 1, 2, 3, 4 이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데이터를 전송받은 거예요. 마지막 4번만 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비동기식. 원래 이 다음에 또 처리할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겠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요 2번 차량까지만 지나간 거예요. 자, 데이터 전송의 유무에 대해서 해석 나와 있고요. 유라는 건 그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고, 자, 무, 데이터를 전송받지 않은 거는요, 그 내용과 불일치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자, 타임 슬롯의 흐름입니다. 자, 두 차량 사이에 타임 슬롯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연달아 이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1번 차량의 타임 슬롯은 자, 여기 TS1부터 시작이 된대요. 자, 그럼 1번 차량은 지금 동기식 차량 유무 유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 좀 크게 쓸게요. 유, 무, 유, 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받은 거죠. 자, 각각 타임 슬롯 여기 나와 있고요. 1, 2, 3, 4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 그러면 이 타임 슬롯이 할당된 여기 이 자리 2번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 빈자리라는 거는 후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자, 바로 이어서 TS5 2번 차량이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2번 차량은요. 1, 2, 3에 대해서는 각각 유 데이터를 전송받은 거예요. 유. 자, 그럼 어떻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유. 자,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TS2는 비워지는 타임 슬롯으로 그쵸? 이는 1번 차량이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군. 그쵸? 근데 동기식 차량이니까 그 비워지는 타임 슬롯 그대로 빈자리로 남겨둔다고 했고요. 자, 2번. TS3과 TS7은요. 자, TS3. 여기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네요. 이 둘 다. 모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 슬롯이겠군. 네, 맞죠? 자, 3번. TS4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고 자, TS4. U이죠, U. 그러면은 1-4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은 거고요. 그걸 통해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 담겨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자, TS8에는 자, 2번 차량 보니까 무라고 나와 있죠. 데이터를 전송받지 않은 거예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군. 자, 여러분, 요금 감면 대상 아니네 라는 거에만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이 뒷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문제 정답이 없어요. T8은 비동기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가 담겨 있다. 자, 이거 데이터를 전송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담겨 있지 않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자, 이렇게 된 거죠. 4번. TS1을 통해서는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를 그리고 TS7을 통해서는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군. 맞고요. 자, 다음에 5번. TS5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쵸? U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담겨 있겠죠. TS6에는 후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마찬가지로 U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정답 몇 번? 3번. 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휘 문제는 아마 지문 읽으면서 바로 해결한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나누어라는 부분에 A 하고 밑줄 쳐 있죠? 그래서 바로 20번 눈으로 보고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문 보니까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를 분류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이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 바로 3번이죠. 학생들
막 이렇게 학생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천군과 백군으로 분류한 거네요. 3번 정답이고요. 1번은 사과라는 한 대상을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눈 거,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거 뜻하고요. 자, 2번은 피를 나눈 거, 같은 핏줄이다라는 뜻이죠. 자, 4번 인사를 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5번 슬픔을 함께한다, 함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자, 정답 3번이네요. 네, 기술 지문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문법 문제 끝나고 이제 인문 지문이 나오는데 기술 지문부터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 문제 푸는 연습 충분히 하시면은 네, 여러분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문 바로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생 상품을 다루고 있는 경제 지문인데요. 경제 지문 여러분 좀 지문 내용 이해할 때 힘들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니까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나 포함된 지문인데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 너무 어려워, 나 못해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파생상품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개념. 이때 기초자산은 농축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 농축산물 같은 거 되게 거래하는 거래소 엄청 큰 규모를 막 갖고 있는 거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이 농축산물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공장이라면은 항상 이 기초자산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좀 오르락 내리락 불안하다면은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금융 방법 중에 하나가 파생 상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 상품의 가격 변화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익을 발생시킨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가장 좀 와닿을 수 있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뭘까 했는데 금일 것 같아요. 금.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한 달 후에 금 한 돈을 사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말고. 자, 그런데 보니까 금값이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한 달 후에 살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약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금 한 돈을 한 달 후에 100만 원. 자, 100만 원에 1개월 후에 살 거야 라고 그 금을 파는 사람이랑 약속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금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재는 뭐 보증금을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한 달 후에 사겠다. 대신 그 가격 얼마로? 100만 원으로 살 거야. 진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금값이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금을 얼마에 살 수 있어? 1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금값이 50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나는 얼마에 사야 돼요? 100만 원에 사야 돼요. 됐나요? 자,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개인 간 거래인데 앞서 얘기했던 원자재 같은 거를 꼭 사야 하는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위험, 너무 갑자기 원자재 값이 오르면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걸 만드는 비용이 너무나 들겠죠. 따라서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등장 배경이고요.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대상을 팔려는 매도자는 자, 매도자. 우리는 매도자, 매수자 이 정도의
단어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좀 쉽게 알려줬죠? 거래 대상을 팔려는 매도자, 가격 하락에 대한, 그리고 거래 대상을 사려는 매수자는, 자, 매수자는 사는 사람, 매도자는 파는 사람. 그거 알아둡시다.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거는 나는 팔아야 돼. 근데 너는 사야 돼. 이게 일치하는 거죠. 나는 팔아야 되고 너는 사야 돼. 그러면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초 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 그리고 그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 그러니까 나는 넘겨주고 너는 그걸 넘겨받고 그걸 약속하는 계약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자, 이런 게 이제 파생 상품의 기능이 되겠죠?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선도라는 파생 상품이 있었대요. 이러한 계약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런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현물 거래.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현물 거래하죠. 여러분 편의점 가서 돈 내고 바로 그 상품 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돈 내고 그 물건 건네받고 인수, 인도받는 현물 거래와는 형태가 달랐다. 그래서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한 달 후에 금을 사야 되는데 한 달 후에 금을 팔아야 되는 상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일치하는 상대를 찾기 어렵겠죠. 또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있는 위험까지 있어서 불안정성이 늘 존재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 경제 활동의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는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나타났다. 자, 선물은요. 기초 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 그리고 그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어떻다? 동일하다. 한 달 후에 내가 금 한 돈 그때 살게.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그 시점 가격, 수량으로 계약을 한다,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선도와. 하지만 공인된 거래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래소로 막 몰려들면은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대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둘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매개적 역할을 했다. 자, 셋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물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단이자 현재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거래소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설명한 문단이었습니다. 자, 선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자, 세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 거래, 증거금, 일일 정산. 자, 반대 거래는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각각 설명하겠죠. 그러면 사실 지문 읽으면서 이거를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경우에 잘 체크를 해두고 자, 반대 거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증거금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일 정산도 있을 거예요. 잘 체크해 두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 정보 여기 있었지. 바로 와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반대 거래는요.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이다. 자, 좀 전에 금을 갖고 예를 들었죠. 내가 1개월 후에 금을 사기로 했어요.
얼마에? 100만 원에. 근데 한 15일 지났는데 내가 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 그리고 누군가가 이 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그 누군가한테 이 거래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대 거래인 거죠. 만기 시점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금 살 거야 하면서 내가 1개월 후에 금 한 돈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거래를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를 통해 선물 거래 당사자는 바뀌지만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 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자, 증거금은요,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다. 자, 비문학에서 독서 지문에서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또 갈래를 지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각각에 대해서 묻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몇 번 문제예요? 23번 문제예요. 자,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과 관련된 문제. 개시증거금은요,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 시작하기 위해 맡겨야 하는 증거금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 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므로,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는 내가 금 한 돈 사기 위한 100만 원을 미리 다 주지 않고 그 일부를 증거금으로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10%,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그 금을 인도받을 때 100만 원 나머지 증거금 뭐 제외한 혹은 증거금은 어떻게 또 처리하고 그 100만 원을 금 파는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자, 유지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의미한다. 자, 이 유지증거금이 왜 이렇게 또 필요하냐? 바로 이 다음 부분 때문인데요. 1일 정산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계산해서 이를 증거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장치이다. 자, 아까 금값을 예로 들었으니까 거래 마감 시점에 금값을 봐서 오를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증거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가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시증거금 계속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겠죠. 오르면 좋겠지만 내려요. 계속 내려. 이게 다 바닥을 보여. 그러면 이 선물 거래가 안정적일 수 없겠죠. 따라서 최소한의 그 유지를 하기 위한 증거금이 무엇이다? 유지증거금이다. 그리고 한편 1일 정산의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다면은 거래소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마진콜이라고 한다. 이러한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 마진콜을 받은 당사자의 1일 정산은 불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뭐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선물 거래, 그래, 필요해. 어떤 좋은 기능을 해. 근데 이 거래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반대 거래, 증거금, 1일 정산, 이와 같은 개념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좀 정보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좀 전에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설명이 이 문단 여기에 각각 나와 있네. 그럼 문제 풀 때 이와 관련된 걸 묻고 있으면 나는 빨리 이 문단으로 돌아와서 내용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한 번에 읽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 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이거를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라고 해요. 주식, 내가 지금 현 시점에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인 거예요. 내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한 달 후에 100만 원에 살게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주식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선물 거래할 수 있는데 만기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에서의 손익 계산 방법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 손익 계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에서 이거 수학적으로 여러분 막 이해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계산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다 잘 체크해 둔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건 반드시 문제에서 물으니까 그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통해 답을 해결하시면 돼요. 26번 문제였죠. 자, 손익계산 방법.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B와 체결한다. 이는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한다.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정한 주식 한 주당 가격이다.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가 되면은 A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거다. 거기에 무엇을 한다? 거래 승수를 곱한다. 이것에 다시 계약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국어 영역 지문에서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칙 연산으로 풀 수 있는 거였죠? 자,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A가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반대 거래가 이루어져 A와 B 사이 선물 거래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A와 B 사이에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자, 예를 들어 A가 B한테 특정 기업의 주식 10주를 내가 100만 원에 한 달 후에 살게. 이런 선물 거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15일 지났어요. A가 그 주식을 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혹은 이 선물 거래를 지금 다른 누군가한테 넘기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C가 나타나요. 그래서 C야, 너가 이 선물 거래 나 대신 거래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 거래를 C한테 넘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달 후에 C와 B 사이에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A와 B의 선물 거래는 정리가 된 거죠. 이건 아무 일도 없어진 거예요. 이 사이에는 A가 C한테 넘기고 C와 B 사이에 그 선물 거래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 A와 B 사이의 선물 거래 관계가 청산된다는 거는 이런 거고요. A의 손익은 A가 B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무엇으로만 바꾸면 된다?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즉 A가 C한테 이 선물 거래를 넘긴 그 시점에 선물 가격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된다. 자,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C한테 어떻게 넘긴 거죠. 그러므로 선물 계약 만기 시점에는요, A는 이 선물 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자, 만기 시점 되면 C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B한테 사게 되는 거고요. 자, 됐나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거래 승수 그리고 계약수, 사실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용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거래 승수가 뭐지? 막 이런 거래 수량을 표준화하기 위해 곱해주는 수치라고 해서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별표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 승수를 어떻게 해라? 곱하라. 분명 문제에서는 거래 승수가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그 수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21번,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요? 네, 파생상품의 종류 있었죠. 선도, 선물.
그리고 파생상품 정의 첫 문단에서 해주었고요. 파생상품의 기능과 등장 배경 두 번째 문단에서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문단 읽으면서 이제 바로바로 푸는 게 좋겠죠. 파생상품의 전망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 문제이고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요 선도이고요. 니은은 선물이었어요. 자, 기역, 니은 모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맞죠? 모두 파생상품의 종류였고요. 2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할 위험이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안정성이 존재했다고 했고요.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한다는 계약이다. 자, 여러분 이거 기역, 니은 모두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런 말, 니은과 달리 이것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4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의 제도적 장치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공인된 거래소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2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 지문에서 그래프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프 보니까 개시증거금이 있고요. 자, 개시증거금? 이 선물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야 하는 증거금인 거고요. 유지증거금, 자, 여기 이렇게 점선 나와 있죠. 이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아래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죠. 얼마를 개시증거금 이상으로. 됐나요? 자, 그럼 선지 볼게요. T5, 자, 여기 시점에서는 S5, 여기 S0이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선물 거래 시작이 가능하다. 맞고요. 자, 2번. T0, 여기 시점에서 T1이 될 때 S0이 S1로 하락한 것은 일일 정산에 의해서 손해를 본 만큼 그 증거금에서 차감을 한 거죠. 맞고요. 자, 3번. T1에서는요. S1이 지금 유지증거금 선 위에 있죠. 그렇다면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선물 거래 유지 가능하고요. 자, 4번. T2에서는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자, 여기 금액에서 S2를 뺀 만큼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마진콜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마진콜 발생하네, 맞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항상 국어 영역 문제 풀 때 단어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선지를 볼 때 반응을 해야 오답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2를 빼래요. 안 되죠. 어디서 빼야 돼요? S2만큼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거를 빼서 이 차액만큼 넣어야 돼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였어요. 개시증거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5번. T2의 S2보다 높아진 금액인 S3는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T3, 여기에서는 일일정산 가능해지겠죠? 자, 좋아요. 이제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아마 이 문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하는지를 얘기할게요. 자, 일단 발문 보면요.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건데 자, 보기 보니까 선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란이라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이거는 지문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보기에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개시증거금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서 선물 가격 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금 한 달 후에 사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증거금, 예를 들어 10%면 10만 원만 있어도 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고요. 이 개시 증거금만으로도 거래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 하나하나가 다 논리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린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의 가장 핵심은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선지 몇 번? 3번. 자, 개시 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선지 한번 볼게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에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군? 없어요, 지문에. 근데 여기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정말 발생하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막 흘려보내면 안 돼요.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2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다? 관련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4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가치가 커진 기초자산의 수량이 늘어나서 개시증거금이 줄어든다? 관련 없는 이야기죠. 자, 5번, 선물 가격은 항상 일정하다? 자, 선물 기초자산의 가격은 변동되는 거고요. 선물 가격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문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개시증거금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거래 당사자 손익은 정반대가 된다? 자, 이 말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제 25번 문제인데요. 상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주식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25번, 26번 문제를 풀면 되죠. 자, 2000년 5월 10일 갑은 세무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6월 8일에 을에게 사겠다는 5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뭐예요? 만기 시점이죠. 얼마에? 15만 원에 몇 계약을? 그러니까 수량이 몇 개다? 5개를 선물 거래한 거죠. 자, 그런데 5월 30일에 갑은 보유한 선물을 병에게 파는 반대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 선물은 6월 8일까지 반대 거래 없이 유지되었다. 즉, 갑이랑 을이랑 선물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갑이 이 선물 거래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병한테. 그래서 만기에는 병과 을이 이 선물 거래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문제이고요. 5월 10일에 갑과 을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 그쵸? 산 사람 맞고요. 을은 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가 되었다. 산 사람 맞죠? 자, 2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의 선물 거래 관계는 청산된다. 맞죠? 그렇죠? 갑은요, 병한테 넘긴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의 선물 거래는 청산된 거고요. 자, 3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 그쵸? 그 선물을 병한테 판 사람이 된 거고요. 병은요, 갑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가 됐다. 맞고요. 자, 4번.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자, 지금 만기 시점이죠. 갑과 을 사이 주식 거래 관계 청산된다? 아니죠.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거래 관계는 이 시점, 5월 30일에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 4번이에요. 5번.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을은 병에 대해서 주식의 매도자, 그쵸? 만기 시점에 실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을은 병한테 그 주식의 매도자, 병은 을에 대해서 주식의 매수자가 된다. 맞네요.
자, 이제 26번인데요. 우리 계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네모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갑과 을, 병 사이에 거래 관계 이걸 정리해서 우리 지문에서 체크했어요. 수식 관련된 부분. 그 수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갑이 5월 30일에 병과 반대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의 손익 A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 거래하지 않고 선물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갑의 손익 B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지문에서는 B에 대한 수식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B를 먼저 구해 볼게요. 만기까지 이 계약을 유지했을 때. 자, 계약 만기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쵸? 7이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이 얼마예요? 15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곱하라고 나와 있죠? 거래 승수 10주라고 해서 딱 제시되어 있죠. 우린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뭐를 곱하라? 그쵸? 계약 수를 곱하라고 했죠. 자, 계약 수 5. 자, 이렇게 하면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400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A를 구할 건데 반대 거래 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무엇으로만 바꾸면 된다?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 즉 12. 요거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다른 건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요. 또 5를 하면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50. 자, 정답 몇 번? 2번. 자, 계산이 좀 여러분 지문에 있는 수식만 잘 체크해 두었다가 숫자 잘 대입하면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기술 지문과 경제 지문, 어려운 지문이 앞에 이렇게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습 잘 하면서 내가 이 지문들을 읽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